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쌤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상자산 관련돼서 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3년부터죠. 이때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서 재밌어서 좀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저랑 같이 보면서, 이게 국세청 보도자료거든요. 보도자료 읽기를 한번 해볼 텐데,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이제 아예 법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겠고,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쭉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올해부터 이제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기타 소득에 대해서 23년 이후로 이제 과세가 연기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양도나 대여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 것만 연기된 거고, 상속과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금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평가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지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금 허가를 받은 게 뭐 두나무 주식회사, 빗썸, 코빗, 코인원 이렇게 4개인 것 같아요. 요 4개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둔 거는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가 이제 완료돼서 모든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 방법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4개 거래소는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그거를 평균 내서 가액을 결정하고요. 고시 안 된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없이 그냥 상속 증여하는 거래일의 평균가액, 그리고 종료가액 중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거, 뭐 큰 금액으로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아까 4거래소는 평균을 따져주는 거고, 4거래소가 아닌 거는 평균이 아닌 거예요. 그날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리한 걸 고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뒤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거래소에 없는 거는 이걸로 되는 거고, 내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아까 거래소에 있으면 평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 방법, 이거는 맨 뒤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말씀 좀 문답인데, 이게 국세청에서 항상 문답을 해요. 이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기타 소득 유예됐는데 그건 맞다. 하지만 상속 증여는 과세 대상이다.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평가를 위해서 고시된 거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다. 4개를 고시한 이유는 뭐 이제 이미 통과가 돼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코인 숫자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계산 근거인데, 예를 들어서 22년 2월 5일 날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 4가지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1월 5일자 이 4가지 거래소를 일평균가액을 한 다음에 또 이 4개를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2달 동안, 그러니까 전 한 달부터 후 한 달까지 해가지고 2달 동안 또 평균을 내서 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4거래소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3가지 거래소만 한다, 그러면 3거래소의 평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거래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에서 평균을 낸다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평균가액의 의미는 뭐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거래소가 아닌 곳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최종 시세가액 중에 합리적인 가액, 이렇게 나오면 신고할 때는 보수적으로 그 중에 가장 높은 가액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가상자산이
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자기가 거래를 했는데 이 자산이 그 다른 사업장에는 고시가 돼 있다. 그렇다면 평균가액을 쓰라는 겁니다. 평균가액을. 이제 과거 거는 뭐 그대로 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결국에는 이제 법령이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그 주식이나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2달, 뒤로 2달 이렇게 해서 4달 정도를 평균 내서 신고하는데, 가상자산은 그 기간을 2달로 하지 않고 1달로 했어요. 그리고 이 평균을 든 이유는 만약에 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 증여를 하기 위해서 그 꼼수를 부릴 수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평균이라는 개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바로 그걸 적용해주면 누구나 가장 떨어진 날을 또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직 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22년 3월부터는 이 평가액이 조회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금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지금은 이 내역이 없고 가상자산에 대한 뭐 코드 번호 이런 것만 나오는데, 결국적으로 3월에는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할 때 그 증여 시점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 가상자산 종류, 조회 기간, 여기서 조회 기간을 자기가 증여한 날 전 한 달, 후 한 달로 지정을 하면 이 평균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이게 이제 개통이 되는 거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은 전후 1개월 평가 금액을 가지고 과세 기준을 잡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본인이 자기 것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니까 그건 신경을 아직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많이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자산으로 이제 재산이 좀 쌓이셔서 증여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제분들도 이제 본인이 많이 벌어서 뭐 부모님이 집을 사주고 싶다던가 이런 상담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이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증여할 땐 이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돈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보통 가상자산으로 좀 이렇게 벌으신 분들은 결국에 이 가치를 또 알기 때문에 그 증여해서 뭐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줘서 또 가상자산으로 불리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증여의 기준은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셔서 가상자산으로 좀 재산을 또 많이 불리신 분들은 불리셨으면 좋겠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이제는 평가 기준까지 마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